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 소리 이광희TV의 이광희입니다. 요즘 한국 주식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의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대단한 화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 한국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를 5천에 이르게 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상법 개정도 약속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3일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과연 상법 개정만으로 코스피 5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아시아 주요 증시의 등락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한국의 코스피인데요.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코스피는 6월 이후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최근에 다른 아시아 증시는 횡보하거나 완만하게 오르는 데 비해서 한국의 코스피는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전부터 코스피 5천 달성에 대한 공약을 했고요. 이 공약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한국 코스피는 가파르게 오르면서 화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주식시장이 화랑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척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GDP 대비 시가총액, 이른바 버핏 지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주가 수익 비율은 퍼, 또 다른 것은 주가 손자산 비율은 PBR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써 주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판단을 하는데요. GDP 대비 시가총액, 이른바 버핏 지수로 본 한국 시장은 114.86%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209.60%, 대만의 270.95%, 그리고 일본의 164.92%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죠. 또 다른 척도로서는 퍼가 있는데요. 퍼는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국은 12.1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26.95배에 이르러서 훨씬 높고 대만도 20.28배, 일본도 15.99배 이르고 있어서 이런 비교되는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표인 주가 순자산 비율로 보면 한국의 PBR은 0.9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PBR은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낮으면은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기업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순자산인데 주로 기업을 청산할 때, 기업이 계속 경영되지 않고 문제가 있어서 기업을 청산할 때 많이 보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순자산 비율보다 낮은, 다시 말하면 PBR이 1배보다 낮다면 그것은 주가 자체가 기업을 청산해서 그것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돈보다도 적다는 뜻이 되므로 이거는 주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계속 그 기업이 경영을 해서 계속 기업으로서 활동하기보다는 당장에 기업을 청산하면 거기서 나오는 돈이, 이 청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주가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주가가 청산가치인 순자산보다도 낮게 나오면 주가가 매우 저평가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0.9배로서 1 미만이기 때문에 매우 낮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4.9배, 대만은 3.1배, 주가가 그리 높지 않은 일본도 1.4배에 이르러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매우 저평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척도로서 국가별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인 버핏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한국은 여기 있죠. 매우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은 114.86으로서 대만, 미국, 일본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척도인 국가별 퍼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이 5월 기준, 파란색이 올해 6월 기준 지표입니다. 여기가 한국인데요. 2025년 6월 기준 한국의 PER은 12.1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기 미국의 26.95배, 그 다음에 일본의 15.99배, 그리고 대만의 20.28배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큼 한국 주식시장은 그 수익 가치로 볼 때도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척도로서 순자산 가치로 본 주요국의 PBR 추이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 수치, 대만의 PBR 수치, 일본의 PBR 수치보다도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균보다도 훨씬 낮고 신흥국보다도 낮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PBR이 순자산 가치를 밑도는, 한국의 주가가 순자산 가치를 밑도는 PBR 1 미만에서 있다는 것은 한국 주가가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최근에 일고 있는 코스피 화랑 장세는 이런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의 하락, 그 다음 후진국형 기업 지배구조, 그 다음에 이익에 주주하는 정책 미흡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의 하락은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에서 2010년대 전반 3.4%로 하락했고요. 이것은 또다시 2020년대 전반에 2%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이고, 이러한 추세적 하락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후진국형 기업 지배구조를 들 수 있는데요. 후진국형 기업 지배구조란 최대 주주인 오너가 독단적인 기업 지배를 통해서 전횡을 하는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 지배구조 하에서는 이 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이 때문에 주주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진국형 기업 지배구조에서는 이 사회의 독립성 및 주주 권익 보호가 미흡한 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익에 주주하는 정책이 미흡한 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낮은 배당 성향에서 나타납니다. 배당 성향이란 기업이 얻은 이익에서
사내 유보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23년 지난 10년간의 평균 배당 성향이 한국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42%, 대만의 55%, 일본의 36%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이 배당 성향을 높여야 되겠죠. 또 다른 주주 환원 정책으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있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자사주만 매입하고 소각은 제대로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자사주를 매입한 후 이것을 기업 경영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죠. 자사주는 원래 매입해서 소각을 하면 주식수가 소각한 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는 동일한데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게 되는 거죠. 주가가 오른 만큼 주주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 중요한데 한국은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장기 경제 성장률, 즉 GDP 성장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961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연간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빨간색 직선은 그 경제 성장률의 평균치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직선이 잠재 성장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이 1973년 15%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최근에는 2% 정도의 잠재 성장률을 보이다가 향후 1%내로 떨어지고 그 뒤에는 잘못하면 마이너스 성장률로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 7월 3일에 상법 개정을 했는데요. 이 상법 개정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들로 지목되었던 후진국형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익의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했어요. 그동안에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만 명문화되어 있었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 조항을 집어넣음으로써 이사가 주주 전체,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 전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충실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해임할 시에는 최대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룰, 이른바 3% 룰을 명문화했습니다. 이 3% 룰이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신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까지 합쳐서 합산해서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3% 룰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은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최대 주주가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동장치입니다. 이 3% 룰이 그동안에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회가만 해당됐었는데 해당되고 사유이사인 감사위원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으로 이 합산 3% 룰이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사유이사인 감사위원회에도 적용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시행은 1년 유예됐어요. 또 전자주주총회의 병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조항은 2027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장회사 사유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 선임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독립이사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겠죠. 이번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향후 추가 개정이 예상됩니다. 먼저 집중투표제는 주주의 의결권을 집중해서 특정인에게 몰아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합니다. 예컨대 주주총회에서 5명의 이사를 선임한다고 할 때요. 지금까지는 내 의결권이 3%라면 각 이사를 선임할 때마다 3%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3%로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더 크기 때문에 대주주가 생각한 이사가, 대주주가 투표한 이사가 이사로 선임되고 내 의결권으로는 이사를 선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가 실시되면 이렇게 이사가 5명 선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요. 각 개인에 대해서 개별 이사에 대해서 3%씩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묶어서 집중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묶어서 행사하면 3%씩 5명일 경우는 15%를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15%로 특정 이사를 선임할 때 이 15%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그 이사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만큼 소액주주한테 혜택이 가는 의결권제가 집중투표제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어서 향후 의무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라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장기업들은 감사위원회를 두야만 합니다. 그 감사위원회에는 감사위원을 최소 3명 이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안으로는 그 3명 이상의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분리선출이란 이 감사위원도 다 이사들인데요. 주주총회에서 먼저 이사들을 선임을 하고 그 이사 중에서 다시 감사위원을 선임을 하는데요. 이거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일괄 선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리 선임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선임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아까와 같이 일괄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선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선출할 때는 최대 주주의 의결권 제한, 이른바 합산 3% 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할수록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이 더 늘어날수록 소액주주의 권익은 더 보호되는 거겠죠. 대주주의 의결권은 그만큼 제한이 되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의결권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것, 인원수를 늘리는 것도 7월 3일 상법 개정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예상되는 추가 개정 내용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이익의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코스피 5000 시대가 오려면 이러한 상법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7월 3일 상법 개정은 분명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한 이익의 주주 환원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 다음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지금까지는 배당소득세가 종합과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게 적용이 되겠죠.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분리과세가 되면 그만큼 과세 액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이 돼서 그만큼 주주들한테 유리하게 되겠죠. 그런데 시장 환경만 좋아졌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좋은 물건이 없으면 사람들이 시장을 찾지를 않겠죠. 그래서 좋은 물건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5000 시대가 오려면 반드시 벤처 혁명으로 많은 기업이 탄생해야 됩니다. 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어야만 하고, 이런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공급이 돼야만 코스피 5000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기업들을 미국 시장에서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라는 건 위대한, 탁월한 이런 말이죠. 그래서 7개 회사, 위대한 7개 회사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대표주자인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그니피센트 세븐 덕분에 미국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상승하는 그 비결은 이러한 위대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란 말은 원래 2016년 개봉된 영화 제목입니다. 할리우드 영화인데요. 한국 배우 이병헌도 여기에 출연해서 큰 화제를 모았었죠. 굿 투 그레이트란 말도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가 저술한 경영학의 고전에 해당하는 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도 이러한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굿 투 그레이트한 기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대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은 어땠을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엔비디아는 1999년 1월에 상장됐습니다. 상장 당시의 주가는, 조정 주가는 4센트에 이르렀습니다. 이 조정 주가라는 것은 당시의 주가는 이와는 다르겠지만 그 뒤 기업들이 몇십 년간 성장을 하면서 증자도 하고 주식 분할도 하고 해서 그것을 거기에 맞춰 조정한 주가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가격은 2025년 7월 14일 현재 가격은 169.98달러로서 주가 상승률은 약 4250배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상승률이죠. 한국의 대표 주자라는 네이버의 주가 상승을 한번 볼까요? 네이버는 2002년 10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 당시에 조정 주가는 2,0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장 당시에는 아마 10,000원 정도의 상장이 됐을 건데요. 그 뒤 네이버가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조정 주가는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가는 2021년 7월 30일에 기록한 46만 5천원이 최고가거든요. 그래서 상장 당시 대비 사상 최고가의 주가 상승률은 약 23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주가에 비해서 좀 상승률이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내용은 훨씬 더 높습니다. 네이버의 액면가가 100원입니다. 100원인데 상장 당시에는 아마 5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정한 액면가가 100원인데 현재 액면가 100원을 2,000원에 상장을 했다면 벌써 상장할 때 20배로 늘려서 상장한 거 아닙니까? 창업주를 비롯한 창업 멤버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액면가로 주식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20을 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233배가 아니라 4,660배 정도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해서 배당금을 받죠. 그동안 여기에는 배당금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배당금을 받으니까 이보다 훨씬 더 높은 배율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겠죠. 엔비디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미국 시장은 한국과 좀 달라서 액면가 개념이 좀 희박한데 엔비디아도 아마 상장 멤버들은 이 4센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 이것의 2배 이상은 아마 되지 않았을까? 뭐 10,000배에 이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에 이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수천 배에 이르는 엄청난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싶겠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전부 주식시장으로 몰려들 겁니다. 집 팔아서 주식 사야 한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한국 경제도 좋아지고 주택가격도 안정을 찾아서 청년들이 집 사는데도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 안정과 주거 안정이 되면 당연히 결혼을 더 하고 싶어 하고 결혼해서 더 많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5천이 되면 모든 것이 선순환되는 구조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코스피는 이렇게 쭉 뻗어서 5천을 넘게 될 겁니다. 바야흐로 코스피 5천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이것은 벤처혁명으로 코스피 5천에 도달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경제는 활성화되고 사회는 안정화되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5천 시대 한국 사회가 도래하기를 손꼽아 기대합니다.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황과 원인,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봤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주식시장 환경이 정비됐으므로 벤처혁명으로 좋은 기업들이 잇따라 상장되면 코스피는 바로 5천 고지를 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벤처혁명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 이광희TV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